멕시코 사람들은 외관적으로도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일단 키가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이것도 치안 때문입니다. 편의점을 열 수가 없는 주들이 있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죠. 밤에 그냥 뭐 문 다 뜯고 물건 다 가져가고 신선하고 질 좋은 식료품을 보급받지 못하는 동네들이 늘어난 거예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멕시코의 인종 이쪽을 얘기를 해보시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인종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일견 멕시코인 그러면 약간 뭐라 할까요? 중남미계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백인이 아닌 분들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완벽한 우리가 흔히 백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도 멕시코인들 중에는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 역사상에 새로운, 이분들에게는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새로운 종이 생긴 건 멕시코죠. 새로운 인종. 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는 그냥 백인종, 뭐 흑인종, 네. 황인종 이렇게 예.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남미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과 네. 그리고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나서 네. 새로운 인종인 메스티소라는 인종이 대표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뭐 인위적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자연적이라고 해야 될지 그 표현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새로운 인종이 생겼고 그게 국민의 절대적인 뭐 90% 이상이거든요. 네, 이 메스티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새로운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이거는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요. 네. 자신들의 시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우리 시조인지 모르는데 이 메스티소의 시조라고 해야 될까요? 시조 격이 누군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멕시코의 처음 점령에 선봉에 섰던 스페인 그 군인이죠. 에르난 코르테스. 네. 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 멕시코 지역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만 이 멕시코의 동부 연안 쪽에 있는 일부 부족장들이 네.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선물로 뭘 줬냐면 여성들을 노예처럼 이제 바쳤어요. 우리 이렇게 해코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성들 한 20명 정도를 코르테스에게 바쳤는데 이 20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말린체라는 추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예. 부족장의 딸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을 어떻게 또 바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멕시코 역사를 보면 뭐 왈가왈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추장의 딸인 이 말린체라는 사람이 아주 멕시코 초기 역사에 중요한 맥을 담당하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랑 제가 스페인 사람이고 멕시코를 점령하러 갔어요. 이거는 제가 스페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현지 부족장들하고 뭔가 대화도 나누고 해서 받을 것도 받고 뭐 의견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통번역이 필요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 말린체라는 추장의 딸이에요. 추장의 딸은 그러면 그 언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이거 드릴게요. 네. 이 추장의 딸인 말린체가 하는 언어는 마야어를 하는 친구였는데 네. 아주 공교롭게 이 말린체는 그 당시 아즈텍 언어 아즈텍 언어도 일부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야어도 하고 아즈텍 언어도 일부 할 줄 아는 이 추장의 딸이 코르테스의 포로로 이제 잡혀갔잖아요. 선물로 이제 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쪽 수하 누군가하고 이제 혼인 아닌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거죠. 바로 이 말린체가 그래서 그 뒤에 스페인 지역의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효율성을 가져다 주게 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멕시코인들 사이에서는 말린체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린체즘이 뭐냐면 자국 동포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타민족을 우선시하는 경향, 이거를 말린체즘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말린체가 자신의 딸을 포함해서 20명을 코르테스한테 바쳤다고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당시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라 불리던 예. 원주민들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었던 건가요? 혹시? 예,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노예로 바치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노예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노예로 바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그때 추장의 어머니가 추장의 와이프죠. 말린체의 어머니요. 네. 그런데 추장이 일찍 사망을 하고 추장이 다른 아내와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이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다른 배다른 동생이 정권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마치 이제 보낸 거다 멀리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린 채가 또 죽임을 당해야 될 어떤 그 상황에 몰려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린 채가 아닌 다른 사람 말린 채의 종을 죽임을 당한 내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말린 채는 몰래 빼돌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메스티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말린체라는 추장의 딸로부터 네, 맞습니다.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말린체가 그래서 결국 스페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뭐 우리 메스티소가 드디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스페인에서 정례적으로 어떻게든 중남미 지역을 공략하려고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선박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배 한 척이 난파가 됐는데 네. 그 난파돼서 멕시코 연안으로 떠밀려갔던 두 선원이 있는데요. 한 분이 헤로니모 데 아길라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예. 곤잘로 게레로라는 한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마야 지역을 또 진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페뇨 이런 비슷한 막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가 저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네. 원주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원주민들, 원시인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럼 이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절대 오승훈이라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뭐라고 알려줘야 되냐? 네. 대한민국이나 서울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이 근처를 지나가는 한국인이 이상한 원주민이 서울 대한민국 그러면 여기 누구 한국 사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찾으러 와보는 거지. 아. 오승훈 그럼 뭔 소리야? 원주민 언어로 오승훈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고립된 경우에. 네, 고립된 경우 곤잘로 게레로랑 아길라르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한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인 에스파냐 이걸로 설명했더니 그 원주민이 비슷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에스페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고 찾아가 봤더니 이 두 사람이 난파돼서 현지 부족의 아내와 여성분과 결혼해서 현지 부족만을 익히고 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또 이 스페인 그 대군단이 스카웃을 하죠.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통역사로 일해. 다시 우리랑 와서 일해라 했는데 이 두 분 중에 게레로는 난 여기 그냥 아내랑 평생 여기서 살겠다. 오. 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해서 이분이 또 메스티소의 한 시조가 됐고 그다음에 아길라르는 저 돌아가고 싶었는데 저 좀 데려가세요 해서 이분이 또 돌아왔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인종의 시조, 네. 시작을 어쩌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알 수 있는 정도로 예. 구체화돼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이 여담이 너무 길었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전에 보니까 메스티소라는 게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과 네. 에스파냐 또는 포르투갈계의 백인 간의 혼혈 인종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종이 새롭게 이렇게 생겼다면 그 인종들이 대부분이라면 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인종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우리만 독특해. 우리 인종만이 독보적이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예. 좀 다른 인종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열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성향이 원래 약했어요. 네. 우리는 뭐 5,000년 한민족 한백성 이런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하고 원주민이 섞였고 또 미국과 이쪽이 워낙 또 교류가 많다 보니까 또 아메리카 미국인들하고 또 이렇게 또 혼인을 해서 또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예. 다양한 형태가 많다 보니 민족주의 성향은 원래 되게 낮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개방도가 높았던 게 멕시코 지역은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저 남미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멕시코가 이분들에게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네.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등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에 자꾸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폐쇄적이고 뭐 국가 우선주의,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막을 수는 있겠죠. 돈도 많이 들지만 하려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막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멕시코에 살려고 오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지나갈 거 저 미국 갈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막지 마. 그냥 지나간다는데 뭐 해서 일로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으로 가기 전에 멕시코에 적지 않게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개방도가 높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국가적인 성향에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을 높이게 된 계기가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이분은 껐떡하면 멕시코 국민들을 저 사람들은 범죄자 집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막 극악무도한 표현을 쓰고 전 국토의 그 아랫부분을 다 장벽을 쌓을 정도로 적대적으로 되는데요. 그렇게 장벽을 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멕시코 국민들이 결집하게 되고 미국과 구분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갑자기 장벽을 쌓다 보니 본인들이 이제 저 밑에서 오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려고 오는 거니까 봐준 건데 그게 아니라 멕시코에 그분들이 체류하게 된다면 이것도 멕시코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본인들이 자꾸 멕시코는 또 다른 어떤 군집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됐던 배경이 사실 트럼프 때문이고요. 전통적으로 예전에 멕시코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계 백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메스티소가 워낙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다시 메스티소와 전통적인 백인 간의 구분 이런 것도 안 갖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인종 이야기를 들고 오신 이유는 멕시코를 이해하는데 인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서요. 예, 인종이라는 게 어쨌든 메스티소라는 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종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예, 멕시코 사람들은 외관적으로도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일단 키가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인 2019년도 통계를 보면요. 여성의 평균 키는 156cm. 그다음에 남성이 169cm 정도 돼요. 생각보다 작죠. 작네요. 국민소득도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제가 멕시코 시리즈 1부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상당히 고도화돼가고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거는 첫째 이유는 원주민이 원래 유전학적으로 좀 키가 작은 원주민들이 있었던 게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가 위생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생학적인 문제요? 우리는 1부, 2부, 3부 멕시코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키워드는 치안이 불안하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실 거잖아요. 예, 계속 반복해서. 네, 이것도 치안 때문입니다. 치안이랑 위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멕시코 시티처럼 상대적으로 그래도 치안이 잘 확보된 지역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멕시코는 합중국이기 때문에 주마다 또 치안 상황이 다 주별로 달리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주에 가면 내가 편의점을 열 수가 없는 주들이 있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죠. 훔쳐가고 밤에 그냥 뭐 문 다 뜯고 물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한테 훔쳐간 물건으로 버젓이 노점해서 싸게 팔고 있고 바로 길 건너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신선하고 질 좋은 식료품을 보급받지 못하는 동네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생 상태 그다음에 뭐랄까요 식문화가 쾌적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발육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네. 또 신선한 야채라든가 신선한 식재료를 자주 못 얻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급격히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또 낮은 지역은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어요. 정크푸드라고 불리우는 패스트푸드.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성인병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예. 좀 키도 작지만 좀 뭐 비만 인구가 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치안과 관련이 다 커버렸어요. 위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생활 전반적으로 예. 깨끗한 생활이 유지가 되면 질병도 줄어들 거고 성장하고 발육하는 데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될 텐데 네. 치안 문제가 위생 쪽에도 영향을 줘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신선하고 영양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게 멕시코 사람들이 키가 좀 작고 발육이 좀 덜 된 네. 성장이 많이 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멕시코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였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요? 예.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득 수준은 우리가 멕시코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위생 문제라든가 치안 문제는 결부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가 생긴 지역들이 생겼어요. 경제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네. 노인들만 사는 지방 소멸 직전에 놓여져 있는 읍면 동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더 이상 편의점을 열거나 대형마트를 열기에 시장성이 없어진 지역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마치 우리 예전 조선시대의 5일장처럼 큰 트럭에 그 트럭 뒤에 식자재랑 뭐 그다음에 간단한 뭐죠 주방용품들 싣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수요일 뭐 다음 주 수요일 언제쯤 다시 올 테니까요. 그때 필요한 거 저한테 미리 주문하세요. 그럼 받아 적어가요. 나 새우젓이 떨어졌어. 새우젓 좀 갖다 줘. 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멕시코 지방을 갔을 때 그 트럭에 생필품하고 그다음에 식자재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게 열고 했다가는 다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진짜 무슨 철채로 이렇게 무장된 이런 트럭 같은 거에 그걸 넣고 와서 장사하고 가는 거예요. 장정 2명, 3명이 이제 그 트럭에 타고 와서 예. 이렇게 된 곳인데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멕시코는 예전과 아직 우리나라 같이 되려면 멀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멕시코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네. 또 배워야 될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배워야 될 부분. 멕시코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예. 이 부분 짧게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대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식자재를 판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 기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위생 법규를 보면 네. 주방이 어딥니까 와서 검사하잖아요. 구청에서. 왜냐하면 위생상태 점검하러. 예. 식당들은 꼭 식당들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트럭으로 싣고 다니면서 조리도 하고 뭘 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이거는 점검을 어떻게 하죠? 예. 고정된 장소에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규의 가장 큰 틀이고 네. 물론 우리나라도 이동차에서 이제 먹는 거 판매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관련 법규도 바꿔줘야 그런 업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연구할 때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행보는 만약에 그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나 또 할머니가 있을 네. 때 그 애한테 깨끗하고 신선한 식자재 못 주면 그 아이의 발육 상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인종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시사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얘기가 길게 이어져 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멕시코는 치안이 문제가 돼서 이게 위생적인 이유로 예.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과 노령화 네. 이런 문제가 멕시코와 비슷하게 네. 위생 문제로 네.
발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메스티소 인종에 대해서 네. 다른 특징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추가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오늘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개방적 성향의 민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이다 보니 예. 당연히 종교적으로 전통적인 캐톨릭 이게 이제 멕시코의 대표적인 종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곳에서는 보수성이 기독교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으로 좀 다른 기호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도가 높아요. 그 개방적인 것이 종교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런 성향이 짙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주마다 이제 법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들도 허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모든 데서 다 시도가 완비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도가 높은 것도 이런 거는 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또 현장에서 있는 실제 사회상이 또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슈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나중에 더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유일하게 공존하는 동성애 성을 가진 분들이 부부를 희망하는데 또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것도 아주 특이했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박정호 교수님은 그런 문화는 메스티소라는 인종의 성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종이 태동이 된 것이 가장 근저로 이 높은 개방성, 수용성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이런 인문학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게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멕시코를 관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멕시코를 가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니까. 휴가를 길게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혹시라도 멕시코를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여름 휴가에 딱 적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 휴가지로서 생각보다 각광을 많이 받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득 수준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나 이제 좀 남다른 데 가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이 휴가를 맘 놓고 가장 길게 쓸 때가 언제냐면 신혼여행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뭐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혼여행 관광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들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 칸쿤이고요. 칸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칸쿤까지 가서 칸쿤만 갔다 오긴 우리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 멕시코라는 데를 가려면 뭐 비행기로만 하루 이상 걸리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일주일은 있다 와야 되니까. 그렇죠. 칸쿤에만 계속 있으면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제 굳이 하나 더 찍자 그러면 멕시코 시티 이제 두 군데를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멕시코 시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곳이에요? 일단 멕시코 시티는 제가 일부에서 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멕시코 치안 안 좋다고 하니까 누가 관광이나 가려고 하겠냐 생각하시는데 여긴 수도죠. 수도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관광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미국 바깥에서 멕시코 시티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일본,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가까운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또 멕시코 시티가 전통적으로 스페인 정복자 시절부터 있었던 건축물들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국적인 풍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멕시코 시티는 꼭 가보겠다라는 걸로 통계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 시티 이제 관광을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선을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도 워낙 큰 도시라서 여기 하나 볼 거 있고 저쪽에 볼 거 있고 여기 볼 거 있으니 우리 서울 정도 생각해서 30분이면 가겠네. 그럼 저기 가서 저거 보고 여기 가서 여기 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교통체증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중교통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 지하철 같은 게 발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멕시코 시티는 원래 호수였어요.
아, 도시 전체가요? 예. 호수 위에 조그만 섬 같은 게 있는 걸 네. 계속 매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시를 이제 넓혀놔서 지금은 호수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호수를 다 메워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는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겠죠. 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가면 또 특이한 게 집이 자꾸 가라앉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30년 전엔 여기가 지하가 아니라 1층이었어요. 대충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로 가라앉는지? 이게 5m씩 가라앉고.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호수를 매립하다 보니까 네.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냥 반듯하게 가라앉으면 아 이제 한 10년 지난 뒤엔 내 집이 반지하가 되겠구나. 아 반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안정적으로만 가라앉는. 안전적으로만 가라앉는다면. 그런데 또 삐뚤삐뚤하게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건물이 무슨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들도 꽤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지진 많이 일어나는 동네거든요. 멕시코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대중교통 중에 가장 보편화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없는 거 하나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자가용 승용차 비중이 높아졌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 동선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도로는 어때요? 일단 다음. 원래 유럽 도로처럼 이 돌 박아가지고 생긴 그런 전통적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도로들도 꽤 멕시코 시티 광장이나 이런 데는 뭐 고즈넉스럽게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로 생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공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고 멕시코인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몇 해 전에는요 저희가 그 스모그 같은 그런 공해로 그냥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는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 나쁜 공기를 흡입해서 예. 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각각의 자동차에서 다 매연을 뿜기 시작하면 그게 당연히 공기 오염은 심화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예. 하나의 공기 오염을 줄 수 있는 뭐 엔진을 아무튼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하나의 큰 매체 하나로 그냥 여러 사람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대기 오염은 줄어들 수 있는 게 맞는 네.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니 당연히 공기가 오염돼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여기가 분지 지역이에요. 네. 여기 멕시코 시티도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2,3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데 2,300m 위가 약간 이렇게 평지처럼 분지 형태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네. 바람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연들이 막 바람 한번 휙 불면 특히 높은 지대면 바람 잘 불어서 이런 게 휙 날아가면 좋은데 네. 분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거기 안에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 시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를 인식해 왔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고 차량 중에서 일정 정도 이상 그 매연을 많이 방출하는 거는 못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차량 오브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해서 공기를 지금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정화를 했어요.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 네. 그래도 조금 뭐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 20년 전쯤에 나 멕시코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하실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런 교통체증이나 스모그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해가 심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은 네. 볼거리가 많다는 의미인가요? 그럼요. 볼거리, 먹을거리, 또 물가도 싸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멕시코 시티를 관광지로 찾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 가면 우리 흔히 말해서 스모그, 앞이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스모그를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형 스모그는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습도 없고 건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뭔가 뿌옇지는 않은데 냄새가 좀 매캐한 독특한 스모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별로 스모그라는 걸 못 느끼다가 못 느끼죠. 네. 그런 게 더 건강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평균 수명이 또 낮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크푸드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렇군요. 칸쿤은 어때요? 칸쿤, 이것도 우리나라에게 또 중요한 시사점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칸쿤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칸쿤 가면 미국 그 호텔 체인들을 비롯해서 왠지 딱 느낌이 미국 호텔류와 같은 어떤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외국 자본들 특히 미국인들이 와서 개발한 어떤 관광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이거는 멕시코에서 우리도 좀 부자 나라 돼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위에 미국도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바로 금방 올 수 있는 상대가 가까운데 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원래 칸쿤은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 도시가 아니었는데 멕시코 국가에서 관광 도시 육성할 곳을 선정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칸쿤을 딱 와보니까 한 8개 섬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진짜 해변 끝내주고 뭐 하여튼 날씨 좋고 딱 이게 확인이 돼서 여기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해 보기로 결정을 하고요. 초기 그 개발에 대한 시드 머니를 미국 자본이나 본인들도 일부 자금 태워서 그렇게 해서 개발한 일종의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그냥 먼저 그냥 와서 주도한 게 아니라 멕시코가 지정하고 미국 자본을 일부 끌어들여서 개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자체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이것도 많은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 한때 중국인들이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많이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분위기도 일부 있었냐면 아니 왜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땅을 이렇게 사게 하냐. 그리고 거기 그것 때문에 집값만 오르고 맞아요. 뭐 이런 반대 여론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역 입장에선 아니 우리 조그만 군에 뭐 제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에 또는 시에 국내 기업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투자하겠다는 데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줘서 뭐 해봐라 하는 데 없는데 네. 그럼 우리는 이 상태로 지역 소멸을 방치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중국 갔더니 중국인들은 투자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받아온 건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럼 우리 보러 계속 지방 소멸해서 소멸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라는 얘기냐. 이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열어주느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아니면 뭐 진짜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걸 거고요. 네. 자, 하여튼 그런데 멕시코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네. 멕시코는 그중에 가장 그 외국 자본 들어와서 땅 사고 호텔 짓고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칸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 칸쿤의 성공 사례가 좋은 롤 모델이 돼서 그래서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렇게 또 우호적으로 바뀐 것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 자본들 들어와서 공장 짓고 회사 뭐 하겠다 해서 다 문어 열어주는 게 우리한테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부분을 시사할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자국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우리가 직접 일으키면 좋긴 한데 일단은 우리에게 큰 자본이 없고 지자체마다.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결국 돈 벌고 나가는 건 외국 자본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멕시코 자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악당은 아닌데 제가 그걸 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했던 전례들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중국에 가서도 공장 많이 지었고 중남미 지역의 초창기에는 우리 농촌 이민들 많이 갔어요. 네. 대농장에서 우리가 뭐 거기서 재배하겠다고 아르헨티나에 아예 우리 한인촌 같은 걸 크게 지어놨었지 않습니까? 대규모 이주 가서 거기서 살게끔 해서 농사 짓게끔. 예. 그런 걸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와, 그 황무지 개간에서 밭으로 일궈서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도시, 마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슬슬 그 나라, 현지 나라에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네. 원래 거기에 우리가 정착했던 이유는 철도길이 바로 옆에 있었고 철도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철도 정류장과 철도길을 폐쇄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을이 소멸되거나 쇠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 있었던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던 한인들이 다른 데로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잘 개간해 놓은 그 농토나 아니면 자기 살려고 만들어 놓은 집들 싸게 매물로 나오겠죠. 그럼 그 싸게 매물로 나온 거는 또 누가 흔히 말해서 다시 매입한다? 현지 주민이나 현지 지자체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시 매입하고 나면 다시 철도길을 복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다 지어놓으면 다시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네. 결국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다 보니까 법과 제도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망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만 다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악덕 외국 기업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그러니 세금도 잘 내고 우리 거기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복리후생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많이 제공해주는 외국 기업이라면 우리가 더 독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또 많이 있어요. 네. 멕시코가 어쨌든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자본 유치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자국의 어쨌든 경제적 부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치안 외에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네.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육입니다. 학교를 잘 안 가요. 중학교 취학률 통계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봤는데 제가 현지에서 저를 이제 소개해주고 이제 저를 안내해 주셨던 네. 에스코트 해주셨던 멕시코 현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 하면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특정 주 같은 경우는 50% 살짝 넘거나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회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또 인력 양성 구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학교를 잘 안 가는 문제, 그럼 학교를 안 가면 얘는 뭐 하느냐? 아마 아주 어린 마음에는 학교 가서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견실한 직장 다닐 수 있고 좋은 직업 얻을 수 있어.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맛있는 거 사주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존재감 있게 해주는 그 깽이 주는 그 혜택. 왜냐하면 총도 주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 무서워해주고 이게 더 달콤한가 봐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좀 나쁜 데로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출로가 될 수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 저희가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박정호,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른 나라로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